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시그널 면접에서 차이로 총선 재검표에서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나왔다며 그래서 전면 무효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접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튜브 방송만 믿다가 인지부조화가 온 게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황교안 예비후보는 투표용지를 본 토대로 말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진중권 같은 자가 면접관이어서 황교안 예비후보가 참 답답했을 듯한데 속이 터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중 102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99석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각종 더러운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탈당하거나 기소된 사례가 이어졌고 이로써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100명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이 SBS 뉴스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첫 보도된 시점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로의 준비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동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박지원을 우리 원장님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SBS 진행자 또한 조성은의 이 발언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발언을 수습하는 문답을 주고받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조성은 사고 쳤다 등의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6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처음으로 단 둘만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의 의혹을 두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만남에서 두 사람은 공수처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후보직 사퇴와 함께 홍준표 의원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원래 제 목표는 8강에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설령 8강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갈 여력이 없다며 홍준표 후보님을 지지하고 저는 후보직을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엔 고발 사주다 뭐다 해서 크게 묻혔던 분통 터지는 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문재인의 자식 문준용이가 또 코로나 지원금을 또 타먹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작가로 알려진 문준용이가 공공미술관 전시에 자진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1,5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은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고작 25만 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미 1억 원 넘게 지원금을 받아낸 문준용은 1,000만 원 단위로 또 지원금을 챙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라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시립미술관은 문준용 씨가 개관 5주년 특별단체전 초청작가로 선정됐고 지원금 액수는 1,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시 빛으로 그리는 신세계는 미술관 5주년과 오창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기념해 빛과 관련된 작품을 모은 것입니다. 이인남, 김윤철, 신봉철 작가와 고 백남준 작가 등 11명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감히 문준용의 작품도 포함됐습니다. 문준용은 지난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본인 스스로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파라다이스 아트랩에 선정된 지원작가 10개 팀 중 하나로 선발돼 지원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공모에서도 국가지원금 6,900만 원 수령 대상자로 선정돼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낯짝이 도대체 얼마나 두꺼운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더불어 함께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문준용의 지원금 받아먹기, 이미 1억 원을 넘게 챙겼음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또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준용을 뽑은 청주시립미술관 관장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 관장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선정했다며 지역 미술관이 어렵게 준비한 전시 자체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봉 관장은 문준용을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원로 작가의 젊은 세대 작가와 구색을 맞추는 차원이라며 내 책임 아래 결정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작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잡음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장은 학예실에서 이견과 우려가 조금 나왔지만 내 책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원로 작가와 젊은 작가와의 구색을 맞추려 했다는 건데 문준용을 꼭 뽑아줘야 했기에 문준용을 일단 뽑아놓고 연령대 안배 핑계를 댄 게 아닐까요? 국민의 세금인 지자체 돈인데 무조건적으로 실력만 보고 뽑아야지 나이 안배를 생각했다니요. 이상봉 관장님이 문준용을 선정함으로써 다른 유명 작가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백남준 씨는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을 만큼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입니다. 이인함 씨는 2018년 광주 비엔날레 때 개막식 퍼포먼스를 한 인물이죠. 김윤철 씨는 내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뽑힌 미술가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 행사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술가들과 문준용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돈까지 지원받는 것입니다. 문준용의 작품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과 한자리에 전시될 만한 수준이 되느냐는 비판에 대해 이 관장은 요즘 증강현실이 대체인데 문준용 작가 같은 그런 작가들이 좀 귀한 편이라며 문 작가를 그저 작가로 봐주시면 좋겠다. 실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작품을 뜻합니다. 실세계의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뜻하는데 지난번 문준용 작품을 보니까 3차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문준용은 분명 3차원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보였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작품 평가이니까 문준용이 기분 나쁘더라도 문준용 네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 관장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작품성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단 작가들의 나이 안배를 운운하는 것부터 이런 종류의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없어서 라는 점을 들었고 마지막에 마치 마지못해 말하는 것처럼 실력도 있다 라고 했죠. 실력이 있다도 아닌 실력도 있다. 이런 기준, 이런 논리를 피아니스트에 대입해 다시 설명하자면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 아닌 희귀한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인데 나이까지 젊어서 뽑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문준용이 이번에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다른 매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터져나온 김정숙 지인의 청주터미널 개발 특혜 의혹,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특혜 의혹 당사자인 장덕수라는 인물은 김정숙이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병문안을 가서 마치 가족같이 담소를 나눌 정도로 막역한 관계로 보여져서 청주 게이트 의혹에 더 큰 불을 지피기도 했었죠. 김정숙과 아주 친해 보이는 이 장덕수라는 인물은 우민재단 이사장이기도 한데 장덕수의 부인은 청주시 우민아트센터 관장입니다. 김정숙의 지인 청주 우민아트센터 관장과 논란이 될 줄 알면서도 문준용을 뽑아준 청주시립미술관 관장, 이 둘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의구심이 마구마구 솟구칩니다.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뭘 잘못한 건지 파악도 못하고 내가 잘나서 받은 돈이다 라는 식의 입장으로 일관해온 문준용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준용은 지난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원금 논란을 다룬 언론기사 목록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전시 한번 할 때마다 날파리가 꼬인다며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언론의 유감이라고 자신의 기분이 매우 더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준용의 적반하장 태도로 논란이 가열되자 문준용은 다음 날인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에 많이들 오셔서 지원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평가해달라며 제가 받는 지원금에 불쾌한 분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 저는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준용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문준용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히 알려주겠습니다. 문준용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국가에 반납하고 앞으로 또 다시는 나 문재인 아들이요 하고 지원금 신청해서
몇 천만 원 받아먹었다는 소식을 국민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15 총선 부정선거에 고강도 투쟁을 천명하고 민주노총 해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번엔 이재명 아들의 취업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여서 많은 분들의 찬사를 얻고 있는데 이재명 집안 의혹까지 이렇게 캐내주니까 장기표 예비후보에게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표 예비후보는 어제였던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의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며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만약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며 신생업체로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회사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이 지사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계열사 천화동인 1호에 근무 중이라고 말한 장 예비후보는 이 지사는 과거 아들이 직원 수가 5명인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했는데 천화동인 1호의 직원 수가 5명이라며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경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던 시기 설립됐고 당시 출자금도 5천만 원에 불과해 사업 참여를 위해 급조된 회사라고 설명한 장 예비후보는 아무런 실적 없는 신생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대장동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공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맡지 않고 성남도시 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성남의 뜰이란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화천대유가 보통주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의 재선과 사업 전개가 시간상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업 전개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살만하죠. 끝으로 장 예비후보는 신생회사인 화천대유가 설립 이후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대기업과 해당 용지에 대한 시공협약을 맺었다며 이후 2020년 매출액 6,970억 원, 당기순이익 1,773억 원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수직 상승하며 16명에 불과한 직원으로 단기간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기지사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만큼 수사기관은 믿을 수 없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표 예비후보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이재명 측도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선 캠프는 당시 사업은 공개 입찰로 진행됐고 해당 업체는 이 지사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며 이 지사 아들이 취업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떳떳하다면 고발 조치를 검토만 하지 않고 고발을 즉각 강행하겠죠. 아들의 취업 비리는 청년 유권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격한 공방이 벌어졌죠. 대구를 방문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선거 시작 사흘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쌍욕을 들면 그냥 선거가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이 성폭행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으면서 양 캠프 간 감정이 격화됐습니다. 홍준표 캠프 측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홍준표 후보도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하고 법률상 유죄가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직은 박탈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05년 홍준표 후보가 펴낸 자전적 에세이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책에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고려대 앞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하숙집 룸메이트는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온 S대 상대 1학년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지방 명문여고를 나온 같은 대학 가정과에 다니는 여학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다. 10월 유신이 나기 얼마 전 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곧 가정과와 인천 월미도에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하숙집 동료들은 국립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비장한 심정으로 출정한 그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밤 12시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였다. 얼굴은 핥힌 자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 흥분제가 엉터리라는 것이었다. 월미도 야유회가 끝나고 그 여학생을 생맥주 집에 데려가 그 여학생 모르게 생맥주에 흥분제를 타고 먹이는데 성공하여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고 하니 깨어나서 핥히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친구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시골에서 돼지 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 안 듣던가? 홍준표 후보는 해당 책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라고도 적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후보에게 분명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홍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쌍용 문제를 들고 나오자 이재명 후보 측은 다시 돼지 발정제 논란을 꺼내든 것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강한 불쾌감과 함께 일종의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홍 후보는 50여 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2006년 제 자서전에 쓴 내용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공모한 것도 아닌 하숙생 그들끼리 한 일을 말리지 못해서 잘못했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며 논란을 재차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탄핵 대선 때 드루킹을 동원해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대선 후보들도 그 책을 보지 않고 가세해 나를 성폭행범으로 공격한 일이 있었다며 그걸 좌파들은 여태 돼지 발정제로 둔갑시켜 나를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 이 지사 측 대변인이 나를 또 성폭행 자백범으로 몰았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차제에 이런 작태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사실 공포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고 일벌백계로 이번에는 그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강했던 홍준표 후보 이튿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 이 지사 측 대변인의 허위 성명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시물을 올려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정치인들 성명에 고소고발로 응징하기보다는 국민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떤 말도 듣겠다, 어떤 모욕도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겠다. 내가 혐의를 벗기 위해 지금 모두 작년의 안락을 누리고 있는 하숙집 친구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논란이 다시 회자되면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얼마 전 홍준표 후보 자신이 윤석열 후보에게 훈수를 두었던 발언 때문으로도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8일 고발사주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어조로 분노를 터뜨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 사건에 아주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 발표할 듯이 언론 앞에 나타나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 공작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을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고 썼습니다. 그랬던 홍준표 후보는 정작 자신과 관련한 과거 논란이 회자되자 굉장히 격분하는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하루 만에 어떤 말도 듣겠다, 어떤 모욕도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이제부턴 여권에 의한 정치 공작 또는 박지원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듯한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망해오던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정광석과 같은 수사 개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지원과 조성원의 등장을 계기로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공익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 간 공모서를 제기하며 힘을 보태는 분위기인데요. 유승민 후보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된 국정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고, 하태경 후보는 공수처는 박 원장을 즉각 입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또한 자칫하면 제2의 울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 수상한 만남에 대해 수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후보의 적대감을 드러냈던 장성민 후보도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라는 제보자 국정원장 왜 만났나라며 박지원의 국정원이 다시 희대의 정치 공작소로 타락하는 것이냐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재형 후보는 어제 저녁 윤석열 후보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어제 만남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제안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오후 6시쯤 시작된 윤석열과 최재형의 만남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이번 사안을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나 우리 최재형 원장님이나 저희가 정치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꼭 한번 뵀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제가 오늘 받고 최 원장님께서 최근에 고발 무슨 사주라고 명명된 이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 원장님께서도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최 원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아마 최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대동 나와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와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걱정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거이자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의 사건들은 그렇게 미온적으로 지연시키더니 친여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정치 공작 가담 행위입니다. 공수처의 대선 개입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의 수상한 만남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꺾으려는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전례 없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권의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최재형, 윤석열 후보의 이날 만남은 최재형 캠프의 공동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선동 전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모처럼 만에 당이 여권의 정치 공작에 총력 대응하는 분위기에서 유독 홍준표 후보만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요. 이날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을 끌고 가는 것도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답지 않다. 그 문제는 내 혼자 풀어라. 그렇게 해야죠. 지금 경선 중입니다. 경선 중에 왜 당이 나서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떠안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죠. 윤석열 후보는 이 같은 홍준표 후보의 공격에 아무리 경선을 통해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 여당에서 총을 한 방 쏘니까 바로 올라타 그렇게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홍 후보는 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라며 여권에서 제기하는 고발사주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홍준표 후보의 상황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논란을 윤석열 후보의 개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개인적 문제를 당이 나서냐는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형수 욕설 논란이나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련한 어떤 스캔들 같은 경우엔 정말 개인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나설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캠프 측에서 대응하면 될 일이겠죠. 하지만 이번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엔 더불어민주당 차원은 물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정권 차원의 총공격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보자라는 조성은은 그리고 국정원장 박지원, 여기에 이진동의 뉴스버스가 합작해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조성은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조성은의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공격 지점은 물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에게 정조준이 돼 있지만 대선 경선을 막 시작한 국민의힘도 그들의 사정권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걸 윤석열 개인의 문제다, 당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배우설에 대해 당 차원의 강도 높은 성토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첩보도 지금 이 시간까지 홍준표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는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역선택과 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호남의 지지를 윤석열 후보보다 많게는 대여섯 배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민주당과 호남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을 이른바 윤석열 때리기로 이용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선택에 따른 지지율을 더 견고하게 높이고 윤석열이 불안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흔들려는 전략 때문이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만약 윤석열 후보의 혐의 없음, 더 나아가 집권 세력의 공작이다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홍준표 후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엔 지지층들의 1위 후보 지키기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즉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숱한 위법 의혹들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위 후보가 끝장나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정권을 야당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또는 집권 세력의 정치 공작 의혹이 야권 1위 후보인 윤석열을 꼭 지켜내야 한다는 쪽으로 민심이 흘러갈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대안인 홍준표 후보 쪽으로 민심이 급선회할지 할지 야권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박지원 국정원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이력과 도저히 30대 초반의 정치인이 혼자서 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황들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반전될 분위기마저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은 지난 10일 밤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익히 전에 들으셨다시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조성은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캡처를 제보받았다고 밝힌 날짜인 지난 7월 21일과 첫 보도가 나온 9월 2일 사이의 시점에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박지원, 조성은 이 두 사람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을 듯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측도 이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과 조성은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만남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호텔 식당이 아니라 국정원 공간이었다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듯 보여지는데요. TV조선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조성은과 자주 연락해온 한 전직 의원은 해당 언론과 통화해서 박지원 원장이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들을 공간으로 초대했는데 이때 조성은 씨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조 씨가 동석한 건 한 차례였는데 그 외 추가 방문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고 또 조성은 씨로부터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면서 다만 시기는 해당 매체 제보가 이뤄진 6, 7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거라는 걸 추정케 하는데요. 이번 의혹의 쟁점은 법률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이 손 검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과연 알고 있었는지 또는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사전에 만났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 둘의 관계가 범상치 않다라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인데요. 박지원과 조성은이 고발 사주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정치를 멀리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제보자 조성은이 조금 못지않게 SNS를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가진 생각들과 행적들이 SNS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게 참 많습니다. 김일성은 이승만보다 위대한 지도자라던가 문재인 대통령 짱 존경한다. 김진태 개 XS, 윤석열 X신 이런 말들도 조성은이 과거에 자신의 SNS에서 올린 글 때문에 알려지게 됐고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과 호텔 식당에서 만난 것도 조성은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글에서 취재가 시작됐죠. 때문에 앞으로 제보자라는 조성은의 신뢰성이 무너질 만한 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을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평범한 사람들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성은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 브랜드 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불상인에게서 하드 카피본 형식으로 받은 대구와 경북 지역 월남전 참전 유공자 면당 등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원 가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유공자 명단에는 사망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평범한 사람들은 조성은 고발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조 전 부위원장의 혐의를 꼼꼼히 살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호국 영령의 명단을 조 전 부위원장에게 넘긴 일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 전 의원을 당장 보직 해임하고 이들 전부를 윤리위원회에 넘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박 시장과 정 전 의원은 최소한 인간된 도리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박 시장과 정 전 의원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정병국 전 의원을 말하는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 조성은을 영입해 미래통합당으로 들인 건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정병국 전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이 왼쪽과 오른쪽을 넘나드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에도 뼛속까지 좌파인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들어와 있는 건지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조성은에 대한 보도를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먼저 그 사건의 주체인 해당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조성은이 어떤 인물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한참 언니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조성은은 198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조성은이 전계에 처음 입문한 건 2014년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조성은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들어가 정치에 처음으로 입문했습니다. 당시 조성은을 영입한 인물은 노무현 정부에서 2번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청정배입니다. 조성은은 이로부터 2년 후 2016년 돌연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2년 후 2018년 조성은은 박지원과 함께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입당해 부대변인 자리에 오릅니다. 2년 주기로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닌 조성은은 공교롭게도 또 2년 후 2020년 야당 통합 과정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조성은의 프로필은 작년에도 똑같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보도하게 되다니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조성은이 얼마나 많은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있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쪽 저쪽에서 조성은을 불러다 써줄까요? 조성은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1인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로 있습니다. 여동생인 조이나라는 여자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먹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방이라고 하죠. 두 자매가 대체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성은은 최근 자신의 SNS에 1억 원이 넘는 외제차인 마세라티 사진을 올려 주목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조성은은 지난 4월과 5월 세차장에서 찍은 마세라티 사진과 함께 광고에서 봤던 그 거울 광택을 낸다면서 땀을 흘리면서 용을 쓴 결과라며 엄마는 안에서 보다가 한심한 눈으로 찐 광기의 새 차였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 자랑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는지 조성은은 마세라티 자동차 사진뿐 아니라 자동차 열쇠 사진도 따로 게재해 자랑했습니다. 또 올 초에는 직접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식탁을 만드는 과정을 전하면서 뮤지엄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보도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조성은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한 시각이 어젯밤 10시 30분이었는데 10분 뒤 오후 10시 40분쯤 다시 들어가 보니 조성은은 돌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넓은 집을 자랑한 조성은이 대표로 있는 회사 올마이티 미디어가 채무 불이행과 단기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혹시 이 사실이 알려진 게 민망해서 SNS 문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박지원이 그 외제차를 사준 거냐고 묻는 내용의 댓글이 달려있던데 그런 댓글들 때문에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SNS를 비공개로 돌려놓은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이유가 어찌됐든 부유한 삶을 대대적으로 자랑한 34살 조성은의 회사는 퇴직자들 주장에 의하면 급여 밀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성은은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합니다.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극단적 선택을 한 23년차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어제 들려왔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 말종이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신용평가 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 정보 리포트에 따르면 조성은의 회사 올마이티 미디어는 올해 8월 1일 기준 채무불이행 상태로 부실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유는 금융기관에서 90일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보고서는 또 8월 6일 지방세, 과태료 등 세금 체납 이력도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이때에도 채무불이행 상태와 10일 이상 단기 연체 상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마이티 미디어의 대출금 연체는 2017년 4월 21일 6,125만 원의 등록 금액이 미해제된 상태였고 1,020만 원의 연체 금액을 미납했습니다. 국세도 2020년 3월 3일 기준 등록된 500만 원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올마이티 미디어를 재직했던 퇴직자들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자플랜넷에 기재된 글에 따르면 조성은의 회사를 향해 그냥 최악, 급여 인상해 줄 테니 다시 오라 그래도 안 갈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성자는 급여를 급여날에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든 급여가 밀렸다며 직원들 4대 보험도 전부 미납된 상태다. 퇴사자들도 퇴사 후에 장기간 밀린 급여를 못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올마이티 미디어 다니는 내내 체납 독촉 전화와 문자,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평했습니다. 작성자는 보험공단에 자문을 다녀온 결과 몇 년가량 온갖 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통지서를 보냈으나 무시했고 몇 천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회사 통장이 압류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실 신고를 끝까지 처리해주지 않아 노동청과 공단을 통해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해결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성은이 이 회사를 왜 운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물음표가 생겨나죠. 조성은의 최근 거주지도 전세가가 1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억짜리 집에 1억짜리 자동차에 조성은 너는 그러고 다니고 직원들 급여는 밥 먹듯이 밀리고 이럴 거면 회사를 그냥 접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내세울 거리가 하나라도 좀 있어야 해서 대표직 타이틀 때문에 회사 운영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헌정사상 최대 국기문란, 중대범죄, 검찰 쿠데타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총공세를 폈던 여권이 박지원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주요 인사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송영길 대표 측에선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17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일단 공수처와 대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듯 보여집니다. 공수처와 대검에서 뭔가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이른바 제보자 리스크도 영향을 미친 듯 보여집니다. 제보자 조성은이 연일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전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제보자 조성은의 마지막 당적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지만 2014년 지방선거 박원순 캠프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상당 기간 현재 법력권의 뿌리를 둔 정당에 몸담아 왔습니다. 때문에 공작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민주당으로서는 제보자 트라우마가 존재하죠. 김대엽을 시작으로 채널A 사건에서 제보자 X, 장자연 사건에서 윤지호, 그리고 얼마 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 제보자 논란까지 검증되지 않은 제보자의 등에 올라탔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해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른바 추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을 키운 건 결국 추미애를 비롯한 여권이었고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려면 즉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 물품에는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거론되는 손 검사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는 평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하면 여러분도 금방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 수사가 흐지부지 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아직까지 한동훈 부원장을 기소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포렌식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렌식이 난항을 겪자 수사팀이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부원장을 덮쳐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에서도 손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수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과 첨부 자료들을 손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손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처럼 진척이 되지 못할 경우 수사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번 사건을 윤석열 고발 사주라며 지루한 네거티브를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네거티브 공방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또 정치 공작을 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추석을 일주일 남겨둔 이번 한 주의 여야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